예,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버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날이 굉장히 추운데 지금은 춥지 않으시죠? 예, 여기는 괜찮지요? 예, 날이 춥기는 굉장히 추운 모양입니다. 오늘요, 저희 설명회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 자리가 듬성듬성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예약만 250분 정도가 예약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공간도 있습니다만 한 반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부모님들은 아마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힘든 걸음을 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쌓은 어떤 그런 덕과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의 그 후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입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힘든 걸음 해주신 거 그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그 신학년 올라가기 전이고 중요한 겨울방학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고 이러기 때문에 이왕 힘든 발걸음 하셨으니까 공부 좀 많이 하셔야죠.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고 좀 힘드시더라도 한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좀 공부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자리 지켜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큰 틀로 좀 이렇게 학년을 나눠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에 예비 고3이 있고, 혹시 예비 고3 학부모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비 고3 학부모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가셔야 돼. 예?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 예비 고3 하나만 있는 예비 고3을 위해서 오신 부모님은 옆 강의실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트랙이 갈라지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쪽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시와 정시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비 고3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고2가 있고, 참고로 제가 강연에 좀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고2 학부모님 손 좀 들어주세요.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2 학부모님 손 내리시고요. 예비 고1, 현재 중3 예비 고1 학부모님 조금 더 많으시네. 네, 손 내려주세요. 예비 고1 학부모님. 이렇게 새 어떤 그런 갈래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뭐 해가 바뀌면 3학년이 되는 예비 고3 애들 말고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현재 고3 애들이 있죠. 내일 모레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는 현재 고3, 현 고3. 먼저 입시 용어를 조금 정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3 아이들을, 얘들이 올해가 이제 2018년인데 얘들은 대학을 2019년도에 들어가죠. 근데 입시 용어로는 이제 얘들이 2019년에 입시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2018년 올해 보았지만 2019년 입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시의 용어는 대학에 들어가는 연도를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2019년 입시가 되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밑에 이제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은 2020년 입시. 뒤에 이제 이 용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2021년 입시, 2022년 입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올해 시험을 본 현재 고3 아이들 2019년 입시와 2020년 입시 고3이 되는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2021년 입시, 요 3개년의 입시는 현재 입시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시 제도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올해 수능 시험을 좀 분석을 하고 이 2020년 입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2020년 입시를 얘기를 할 때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 얘기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20년 입시와 21년 입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1년 입시는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입시 예비 고1은 요거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집 받으셨죠. 그 자료집의 제목을 보시면은요. 1번 챕터에 그 위에 표지에 보시면 1번 챕터에 2019년 수능 분석 앤드 2020년 대입제도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2020년의 대입제도 포인트가 2021년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1챕터에서 그걸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가서 예비 고1에 해당이 되는 2022학년도 대입은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20년, 21년, 22년 수능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올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료집 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입니다. 그런데 그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몇 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 수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올해 수능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로는 2019년 입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 용어를 보면서 항상 다음 해에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연도를 쓴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혹시 언론에서 보셨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수능 시험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었고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국어를 잘하면 앞으로 입시에서 조금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입시에서는 특히 국어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작년에 1등급 컷이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94점이었는데 올해는 84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만점자와 1등급 컷 사이에 16점이 벌어지는 이런 뭐 상상도 못하는 근래 수능에서 가장 컷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수리 가는 뭐 비슷했습니다만 수리 나도 상당히 떨어졌고 영어도 절대평가에서 만만하게 애들이 보았는데 거의 1등급 4%에 육박하는 5.3%? 그 정도만이 5점 몇 프로만이 그 90점 안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았으니까 작년에는 작년 수능에서는 영어가 한 10% 정도가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점 몇 프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다 어렵어요. 다 어려웠어요. 올해 수능은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거기 그 이제 우리 아이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올해 수능이 쉽냐 어렵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게 이제 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원인을 잘 아셔야 이제 앞으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거기 큰 활자로 뭐 어렵게 출제되었다 뭐 변별력이 확보되었다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밑에 큰 굵은 활자 아래쪽에 2019학년도 수능은 2018학년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보고 계십니까? 그 밑줄 하나 쫙 쳐주시고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뭐 전체가 다 어려웠습니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자,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를 좀 그 원인을 아셔야만 앞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의 수능 출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과목이라고 합시다. 이게 특정 과목의 문제 분포를 우리가 도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가령 국영수면은 100점 만점이 될 테고 탐구는 50점 만점이 될 텐데 이게 한 영역의 전체의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수능은 EBS 연계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시죠. EBS 교재와 많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능 시험이 출제가 된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때문에 아주 그 문제를 내는 방식이 뭔가 굉장히 기형화되었고 이 기형화된 방식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그 히스토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한때 최초의 이 그 사교육비 전략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느라고 너무 힘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무료로 서비스하는 EB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걸 수능 문제와 연결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EBS 연결을 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주제가 같은 작품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말만 연결을 시키는 거지 옛날 얘기입니다. 말만 연결이 되는 거지 실제로 애들이 피부로 못 느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MB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CEO 출신이고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민들 사교육비 전략시킨다고 하면서 연계시키는 게 그따위냐 그냥 EBS에서 화끈하게 베껴 화끈하게 돼. 이렇게 진짜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EBS 교재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냐면은 EBS에서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를 연결시켜서 내고 학생들이 진짜로 EBS 교재만 꼼꼼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대박을 내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온갖 이상한 애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우리 학원에서도 그런 애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랑스러워서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재수생입니다. 이선재라는 재수생인데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시던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이게 EBS 연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녀석이 저 여기 옆에 서울 화성고등학교, 야이저 서울이란다. 여기 저 화성고등학교 출신이야. 화성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그런데 서울 시립대를 떨어졌어요. 시립대학이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서울대처럼 막 최고의 대학은 아니잖아. 시립대를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얘가 딱 1년 동안 재수했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1등급 맞고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1년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았어. 퍼펙트 만점. 수능 만점을 맞았다. 수능 수석을 하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입니다.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 홈피에 들어가면 우리 이선재의 합격수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좀 권해주세요. 애가 공부도 이렇게 무게중심이 잘 이렇게 잡혀있는 애입니다. 약간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딱 곰처럼 딱 앉아가지고 1년 딱 했는데 책만 파던 그런 애인데 걔가 합격수기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모든 EBS 교재를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모든 EBS 교재를 한 번 정독을 하는 게 아니라 5번을 정독을 했다고. 5번을 정독을 했는데 수능을 만점을 맞아버렸어. 다 맞아버렸어. 전 과목을. 물론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을 했죠. 이게 초창기의 EBS 연계였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아주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이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막 2등급, 3등급으로 밀리고 엉뚱한 애들이 막 그냥 평소 학력이 약간 부족했던 애들도 EBS를 달달 외워가지고 막 만점 맞고 온갖 부작용들이 산출이 되고 심지어는 어느 해는 1등급 컷이 4%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점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4%보다 더 많아요. 몇만 명이 나오고 만점자가 막 한 과목에 영어 과목에 막 만점자가 4만 명 이렇게 나오는 일이 빚어져. 온갖 문제들이 다 빚어졌어.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EBS 연계는 좋지만은 뭔가 정상적으로 애들을 평가하고 대학에 합격시키고 이런 어떤 레벨 구분도 불가능하고 온갖 부작용이 산출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로 그 방침을 정하고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냐면 이게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특정 과목에 이게 뭐 국영수 탐구 다 똑같습니다. 90% 정도는 특정 과목의 90%는 왜 이렇게 불이 깜박거리냐? 저 보기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까? 예. 90%는 기본 문항입니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항상 기본 문항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EBS 연계가 됩니다. EBS 연계. 그러니까 EBS에서 본 지문이라든가 문제 유형 이런 방식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10%, 요 10%를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킬러가 살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 다시 말하면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예요. 항상 이 문제를 지금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만점자가 양산이 되어가지고 큰 혼란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험은요 어려우면은 부작용이 덜해요. 쉬울 때 훨씬 더 입학 과정이라든가 뭔가 사정을 할 때 레벨 구분을 할 때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이 욕을 덜 얻어먹습니다. 그 당국이. 그리고 그 언론의 비판도 덜 받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을 항상 10%를 내게 되고 요거는 EBS 비연계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방침으로 지금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뭐 29번, 30번을 아주 어렵게 낸다라든가 국어에서도 뭐 25번, 26번 하여튼 특정 지문, 복합 지문, 굉장히 길어지는 지문 이런 것들은 킬러 문항으로 아주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를 항상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 만점 방지용 이 문제가 유난히 어려웠죠. 이게 유난히 어려서 그래서 애들이 거의 이 문제를 손도 못 대는 수준으로 출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점수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예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여기에서 올해 시험 본 수험생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능 시험을 볼 학생들이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 앞으로도 킬러 문항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수능에서 이제 아셔야 될 점입니다. 1. 킬러 문항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냐하면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시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문항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올해 이 국어의 킬러 문항과 수학의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교육당국이 그냥 이런 얘기, 뭐 그냥 이 그 대학의 국어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출제자 네가 한번 풀어봐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물리와 뭐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가지고 뭐 내 문제가 어떻게 국어 문제가 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그 국어 전공원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내후년은 모르겠어요. 내후년은 얘들은 예비 고이는 또 예비 고3 수능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때 또 설명회 때 와서 들으시고, 내년에 예비 고3은 적어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약간 낮아질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낮추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것이 예상이 된다. 내년 수능 예상입니다.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올해 욕을 많이 먹을 때문에 2020년 입시에서는, 2020년 수능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올해 수능 분석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특히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은 지금 중계를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방송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거 잘 명심하셔야 되고, 예비 고1, 2는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고1, 예비 고2는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금 학습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예비 고3은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의 전투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 전투를 할 때 목표를 잡아야 돼.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맞출 확률도 적은 킬러 문항까지 득점을 하는 목표로 수능을 공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과감하게 이걸 배제하고 10%를 배제하고 90% 기본 문항만 맞아도 2등급 안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EBS 연결을 철저히 하고 교과서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해가지고 요 점수까지만 목표로 공부를 할 것인가. 혹은 아주 어려운 이것까지 확정시켜가지고 목표로 삼을 것인가. 이거를 고3이 되는 시점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3등급, 4등급밖에 안 되는데 킬러 문항까지 다 맞춰가지고 1등급 얻겠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미련한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죠. 예비 고1, 예비 고2 학부모님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단계지만, 예비 고3은 킬러 문항의 시간 할애를, 학습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신중하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푼다든가 수능 학습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써드릴게요. 예비 고3은 킬러 문항의 학습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조절이 필요하다. 불이 왜 이렇게 깜박거리는지 그냥 뭐 좀 어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그 어렵게 출제된 것보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려운 문항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거, 그거를 현실적으로 고3이 되는 시점에서는 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삼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학습 비중 어떤 그런 그 결정 문제로 뭔가 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었고요. 쭉 내려가서 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EBS 연계 체감도 밑줄 치죠. EBS 수능교재에서 70% 정도 연계 출제되었다. 올해는 70% 정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2019년도 입시에서는 연계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2022년도 입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텐데 EBS 연계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고 계속 낮춰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EBS 연계 비율은 앞으로는 옆에 그 2번 항 옆에다가 하나 써두죠. EBS 연계 비율은 점차 낮아질 것이고 2022년도에는 50%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연계율이 70%에서 50%만 되어도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70% 50%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 지문 10개가 나오면 그중에 EBS에서 보았던 지문 7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50%라는 건 보았던 지문 5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느낌이 굉장히 달라. 내가 보았고 공부했던 지문 7개가 나오는 것과 5개가 나오는 것 큰 차이죠. 이런 면에서 수능은 전체적으로 이 EBS 연계 비율이 떨어지면 요즘 학부모님들은 초기 수능 세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수능 보았던 어머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 꽤 있으시네. 수능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끔찍했죠. 끔찍했죠. 수능 끔찍하셨죠? 끔찍하셨죠. 잘 보셨습니까?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EBS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체적인 학습 정보와 문제의 답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항상 고도의 어떤 그런 추론과 상상력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EBS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쉽지만은 EBS 연계율이 떨어지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능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인원 현황 등급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올해 분석이니까 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갑니다. 칠판 보아주시고요. 요거 들어갑니다. 예비 고3 입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 고3 입시는 동일한 겁니다. 예비 고2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20년, 2021년 입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에 제목 바로 밑에 밑줄 하나 쫙 치죠. 2020년 대입은 학생 수 감소로 대학별 합격선이 하락할 수 있다. 대학의 입학 정원은 비슷한데 학생, 경쟁하는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 고3들은 조금 나아요. 예비 고2는 훨씬 낫습니다. 계속 애들이 주니까. 대학 정원은 거의 비슷한데 애들은 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꿈, 뭐 우리 애가 스카이 아니면 어디 가겠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스카이 갈 거고 뭐 정 안 되면 서성한이라도 보내야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꿈은 굉장히 빨리 깨지는데 하여튼간에 입시는 대학 정원은 비슷한데 경쟁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내려갈수록. 그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표 한번 보시죠. 제일 아래쪽에 표를 보면 우리 그 입시생들의 숫자가요. 수능 응시 인원 기준으로 볼 때 2014년도 통계부터 60만 명, 59만 명, 58만 명, 55만 명 표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가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이 53만 명이었고 올해 수능은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비슷했습니다. 53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약간 특이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0년 동안의 통계로 보면 매해 2, 3만 명씩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만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 본 애들이 2000년에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2000년. 근데 그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그래서 2000년에 애를 낳으면 뭐 대박이 터진다, 뭐 어쩌고, 뭐 애가 뭐 행운에 뭐 어쩌고 막 이런 어떤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부모님들이 2000년에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걔들이 올해 수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출신들이 조금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인구가 좀 많았고요. 올해는 비슷했는데 53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 그러니까 2019년 입시에 응시생은 2018년도와 유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위에 2020년과 2021년 그 응시 인원을 보려면 그 위에 중간표를 한번 보세요. 조금 보기가 복잡하시긴 할 텐데 고1과 고2의 통계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표에 고2의 오른쪽에 세 번째 칸에 전체라는 칸 보고 계십니까? 전체. 그 전체에 두 번째 줄에 33만 6,327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게 이번에 수능을 본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걔들이 고2 때 학평,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전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보는 모의고사를 본 인원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본 애들이 고2 때 3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수생도 빠지고 실업계 애들도 빠지고 그러니까 33만 명이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지금 예비 고3에 해당되는 애들, 예비 고3에 해당되는 애들은 29만 명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만 명 정도가 12%가 준 거죠. 거기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비 고3은 이 정도로 준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26만 명, 오른쪽 칸에 29만 명 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6만 명이 보이죠. 그게 예비 고2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비 고2. 그러니까 얘들은 또 주는 거야. 13점 몇 프로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겁니다. 이렇게 10몇 프로로. 그러니까 상당히 인원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올해 입시생보다도 내년에는 10몇 프로 줄고 그 다음에는 또 10몇 프로 줄고 또 10몇 프로 줄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상태에 있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점차.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학 보내기가 진짜 힘들고 그러면 그 우리 입시용어로는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한 5수 정도 시키면은 나중에 대학은 그냥 가지 않을까. 뭐 이제 진짜 애들은 줄어들고 대학은 뭐 학생 뽑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그래서 일부 입시 전문가들 중에는 특히 우리 그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학 보내기 힘들면 군대부터 보내세요.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다 해결돼 있어요. 다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다 되고 그때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다 해결되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입시생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게 쉬워진다. 오른쪽으로 가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위에 도표 밑에 줄 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급감하는 2020학년도부터 과거 입시보다 다소 경쟁이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밑줄 하나 더 치죠. 이게 유의해야 할 점이고,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상위 등급을 받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 써두세요. 수능 내신 모두 해당된다. 수능 내신 모두 해당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해되실 겁니다. 그 아주 명료하게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이게 수능 전체 응시 인원이라고 할 때요. 옛날처럼 수능 전체 응시 인원이 60만 명이다 라고 하면은 가령 1등급은 4%까지니까 60만 명의 4%면은 2만 4천 명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2등급은 11%까지니까 6만 6천 명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0만 명일 때는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예비고3, 예비고2는 50만 명 아래로 45만 명 단계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분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가령 50 분포로 한번 보죠. 50만 명, 예비고3 정도에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예비고3은 50만 명이 되면 1등급 인원이 2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4%니까. 그렇죠? 2만 4천 명에서 4천 명이 주는 겁니다. 2등급이 5만 5천 명밖에 안 되죠. 5만 5천 명, 11%까지니까 6만 6천 명에서 1만 1천 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등급, 2등급 받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마찬가지죠. 내신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인원이 급속하게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가령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쉽게 짐작이 되시죠. 전교생이 400명이다. 그런데 전교생이 300명이다. 이렇게 줄면 여기서는 1등급이 16명까지 16등까지 1등급을 받잖아요. 4%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2명밖에 못 받잖아. 1등급 12명.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전부 다 1등급 받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예비 고3은 기존의 커리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예비 고2와 예비 고1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커리큘럼 자체가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과가 없어졌고 무슨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완전히 애들의 선택폭이 확장이 되는 쪽으로 고등학교 커리를 바꿔놨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많아지면은 그 과목을 듣는 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옛날처럼 한 과목을 모든 전교 학생이 다 듣거나 문과는 다 듣거나 이과는 다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애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20명밖에 안 되거나 30명밖에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 받는 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죠. 1등급이 1명이거나 2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비 고2는 참고로 이거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주변에 물어보시고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확인도 해보시고, 예비 고2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주로 일반 선택,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로 선택이라는 걸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과목 모두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예비 고2들은 진로 선택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진로 선택은 3학년 때 가가지고 뭐 수학도 온갖 방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뭐 무슨 뭐 경제 수학이 있고 뭐 기하와 벡터가 있고 미적이 있고 막 그냥 온갖 방식으로 이렇게 뭐 갈라지거든요. 확통이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수학 과목에 따라서 그 하나만 선택해서 시험 좀 이따 그 달라지는 수능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수능은 예비 고1부터 달라지는 거고 예비 고2는 수능은 달라지지 않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은 아주 까다로운 과목들은 전교에서 한 10명만 그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1등급 받는 게 진짜로 뭐 아주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에서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요령은 뭐 뻔한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듣는 과목으로 가는 게 일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약간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좀 바보들이 밑을 깔아주는 과목, 이런 과목을 빨리 찾아가야 돼요. 많은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에 가가지고 그래야만 걔들이 밑에를 깔아주니까. 왜냐하면 상대평가니까, 9등급이니까. 예비 고1은 달라집니다. 예비 고1은 참고로 써드릴게요. 지금 중3인 예비 고1들, 예비 고1들은 일반 선택 과목은 요거는 상대평가이고 9등급 상대평가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요거는 성취평가입니다. 성취평가라는 건 뭐냐면 패스 제도입니다. 일종의 절대평가예요. A, B, C, D 중에 다른 아이들이 받는 등급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가 잘하면 A, 못하면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쉬울 겁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진로 선택에서도 이거는 성취평가로 바꿨어야 돼. 근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에서도 이 진로 선택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 중인데, 아직은 예비 고2까지는 대학에서 그렇게 막 진로 선택의 성적을 막 그냥 대학에 반영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상대평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학이 틀을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성취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성취평가는 5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5등급. A, B, C, D.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상위 등급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 거기 밑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수능에서 그 등급 숫자가 줄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이런 데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 밑에 도표 아래에 9페이지 도표 중간에 있는 도표 아래에 보면 내신도 따기가 어렵다. 거의 전교생 숫자를 가지고 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 대학 가기는 쉬워졌지만 등급 따기는 약간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드렸고, 10페이지로 가면은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약간 감소했지만 수십 인원은 소폭 증가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그냥 나중에 차차 하시면 되고.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20년 입시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 규모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 몇 줄 짝 치시고요. 정시 모집 규모가 20% 이상 확대되었다. 1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3번 항의 제목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 규모가 20% 이상 확대되었다. 정시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나? 자, 칠판 보시고요. 지금 그 입시제도의 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수시와 정시라는 큰 두 개의 관문이 있고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험 볼 때처럼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후기 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대학 가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라이를 많이 해요. 옛날처럼 한 번 어플라이하고 두 번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응시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수시에서는 알고 계시죠? 수시는 몇 번 어플라이 합니까? 몇 번 지원이 가능하죠? 3번? 예, 6회. 수시는 6번 원서를 낼 수 있고, 정시는 가나다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기본적으로 9번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9번 시험 보니까 뭐 어디 하나 걸리겠다. 대부분 안 걸립니다. 대부분 안 걸려요. 그냥 무수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게 옛날처럼 막 대학에 떨어져서 막 충격받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예사로 떨어져요. 그냥 원서라는 건 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주 심한 경우에는 30번씩 떨어집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거 그냥 뭐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수시교 6회 정시 3회 지원이 가능하고 수시에는 4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이제 뒤에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이퀄 특기, 그 다음에 수능 중심 전형. 잠깐 칠판 보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건 지금 입시의 틀이고 이거는 2022년 예비 고1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좀 이따 이제 이거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인원 비율과 뭐 이런 거 다 구체적인 거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쪽에 수시 쪽이 거의 지금은 몇 프로가 되냐면 78%, 79% 이 정도로 차지합니다. 정시가 10명 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인원 중에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거거든요. 수능 성적으로 뽑는 건데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뽑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고 이거는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것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합니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죠? 이게 수능과 다 조건이 결합이 되어 있고 무슨 최저학력 조건 뭐가 어떻고 막 이런 다 복잡합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막 온갖 양상으로 얽혀 있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이쪽이 인원이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이쪽이 인원이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 입시 변화의 틀은 2020년부터 큰 어떤 변화의 틀이 뭐냐면 이쪽이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시 공론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막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뭔가 그 제도를 뭔가 제대로 정립을 해보려고 많은 여론 수렴을 했는데 여론 수렴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성적을 가지고 수능을 공정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깨끗한 방식이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건 뭔가 좀 믿기가 힘들다. 이런 여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냐면 이쪽의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이걸 강압적으로 대학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우리 아이들을 여기 오신 학부모님의 자녀들은 수능 시험을 잘 보지 않으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시에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좀 이따 분석할 텐데 이것도 가장 크게 관련된 건 수능이야. 수능을 잘 봐야만 여기에서 조건에 들 수 있어. 그건 좀 이따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순수하게 수능만으로 가는 전형의 문은 더 넓어졌고
이쪽에서도 수능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그 11페이지에 밑줄 친 그 용어는 이 문, 정시의 문이 정시 모집 규모가 좋은 대학 중심으로 훨씬 더 넓어졌다. 훨씬 더 커졌다. 이게 2020년 입시에 2019년과 비교할 때 이쪽의 문이 더 넓어졌다는 거, 이거를 특징으로 그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도표 밑에 최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정시 모집 규모가 2020년에 확대된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하나 치세요. 정부의 정시 확대 요구를 받아들인 일부 주요 대학이 정시 선발 비율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 단락에 제일 끝에 두 줄 밑줄 칩시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전형이 확대되었음을 명시하고 끝까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자, 2020년 입시의 몇 가지 특징 정리하고 있습니다. 4번, 주요 대학의 논술 선발 인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4번 항으로 갔습니다. 밑줄 치시고. 자, 이 구멍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요건 이제 좀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논술 전형의 인원이 지금 2020년 입시에서는 줄었다. 논술 전형이 줄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2022년 정도에 가면. 그리고 이 논술이라는 구멍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요, 수시 쓸 때 되면 학생부 교과라는 건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건데 내신 안 좋고, 요거는 내신 플러스 학생부의 여러 가지 활동, 뭐 학교에서 하는 활동, 뭐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상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이런 이제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학생부의 그건데, 그것도 내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 내가 스펙도 없고 내신 성적도 신통치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 논술로만 그냥 머리를 들이밀어. 어떻게 논술 한번 잘 쓰면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놀던 학생이 학력도 기본 학력도 돼 있지 않은데 논술 한번 잘 써가지고 걔를 우리 대학의 대학생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 뽑아준다? 택도 없는 소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다른 어떤 전형들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뽑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한 100대 1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 이렇게 된다는 건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없는 확률이에요.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대학 정원으로 보자면 3.5%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아주 그 주요 15개 대학으로 하자면 한 10% 정도 됩니다만은 인원을 계속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 써두고 넘어가죠. 수시의 논술 전형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시의 논술 전형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수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전형을 쓸 수가 없어서 논술로 가는데 대부분은 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시의 논술 전형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4번 논술 선발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논술에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 2020년도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적성전형. 적성전형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형된 수능, 약간 쉬운 수능, 이런 자체 선발고사죠. 적성시험이라는 걸 봐가지고 학생을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적성전형. 적성전형은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능에 유난히 취약한 학생은 적성을 공부해서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 중에. 2022년 입시부터 폐지됩니다.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예비 고1은 없습니다. 적성 그 전형이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수시에서 적성 전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는 기대를 하면 안 되고, 그 대신에 자 칠판 보시고요. 우리 예비 고3과 예비 고2는 적성 전형이 있는데 요거는 수능이 진짜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약간 수능보다 조금 쉬운 어떤 그런 그
레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성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따로 문의해 주세요. 학부모님은. 우리 그 예비 고3들은 아마 그 우리 예비 고3의 전문가 그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우리 고3 같은 경우 우리 그 고3 내부에 적성 강좌를 따로 서비스합니다. 한 6월 달이나 뭐 이때쯤부터 적성 강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중학반 아이들은 적성을 지원하는 애들은 따로 그 강의를 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따로 문의를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2022년도부터는 폐지. 예비 고3과 예비 고2는 학원에서는 준비를 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은 결론이네요. 밑줄 칩니다. 2020년, 2021년 대비해서는 학생부와 수능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수능이 중요하고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하다. 자, 이제 주요 전형 칠판 보시고요. 이제 요거 갑니다. 요거 갑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제 지금 입시의 트랙에서 요거 하나씩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전형 집중 분석입니다. 챕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 2021년 입시의 큰 변화, 인구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그 논술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큰 틀을 정리해드렸고, 이제 하나씩을 정리하는 겁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교과라는 게 내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줄, 교과 성적이 주된 전형 요소이다. 밑줄 치고요. 얼마나 선발하나, 그 다음 챕터로 갔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19학년도보다는 2020학년도에서 선발 인원이 3,005명 증가하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42.4%. 모든 전형 유형 중 선발 규모가 가장 크다. 자, 칠판 보시고요. 공부합니다. 대학에 가는 여러 가지 문 중에서 학생을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라고요? 학생부 교과입니다. 전체 대학생의 42%, 43%를 이 방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밖에 안 된다. 밑주시고. 중요 상위권 대학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서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고동수. 제가 뭐 썼는지 아시죠? 예. 이제 여기 다니면은 대학 좀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대학들이 되겠죠. 이런 대학들은요, 학생부 교과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로 애들을 안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내신 성적으로 애들을 안 뽑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좋은 애들이 자기 대학을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골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용인외고의 5등급짜리가 저 시골의 1등급짜리보다 더 학력이 낫다는 거 압니다. 민족사관고의 6등급짜리가 웬만한 고등학교의 2등급짜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뽑기 위해서 내신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신은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는 건 이 대학 레벨보다 아래 대학들에서 많이 뽑아요. 이 대학은 거의 안 뽑아요. 거의 안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도표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대학의 비율 42.4%야. 그런데 이 지금 칠판에 쓴 15개 대학입니다.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고동수. 얘들은 보면서 읽어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6%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그 검은색이요. 검은색. 6%밖에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들은 내신 성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아무리 내신 가지고 아이들을 뽑아라, 공교육 정상화해서 압력을 넣어도 좋은 아이들을 뽑을 능력이 있고, 교육부가 그런 걸 지원금과 연결시키면 너희들 우리 재단에 지원 안 해도 돼. 우리 재단 돈 많아. 우리 그 졸업한 선배들이 계속 후원금 내주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 학생부 교과는 어떤 특정 대학 아래
레벨에서 많이 뽑게 된다는 거. 그냥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이 15개 대학 중에서 그나마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 있는 대학들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한양대, 이대. 제가 지금 노란 걸로 동그라미 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중, 외, 시, 홍숙, 홍대, 숙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학생부 교과가 있는 대학들이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요. 0%예요. 나머지 대학들은. 나머지 대학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없고 요게 이제 학생부 교과인데 이게 중앙대는 약간 예외입니다. 중앙대는 한 정원의 한 20% 가까이를 뽑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10% 이하이기 때문에 학생부, 제가 지금 노랗게 친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들인데 교과인데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정원의 10%밖에 뽑지 않습니다. 10% 이하고 그나마도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이 대학들이 참 치사한 게 10% 이하로 뽑으면서 강력한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이런 걸로 10% 미만의 정원으로 내신으로 뽑아주긴 하는데 수능의 몇 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 치사하게 수능 조건이 안 달려있는 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달아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학들은 내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는 절대 애들을 뽑지 않겠다.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수능 조건이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학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15개 대학,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영원하시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만으로는 입학이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깔끔합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불가능해. 아무리 좋아도 불가능해. 그런 전형 자체가 없어. 수능 조건을 항상 달아놓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 자, 물론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적당히 뭐 내가 학습 지능은 떨어지지만 다른 면에 또 그 우수하고 능력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약간 떨어지고 착실하고 성실해가지고 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았다고 하면은 이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들 조금 더 그 레벨이 낮은 어떤 레벨이란 말이 또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할 수 있고 유리한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그 얘기가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밑에 두세 줄감에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중상위권 이하 또는 지방 국립대학 등에서 선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선발하나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신이 절대적 요소. 내신이 절대적 요소. 밑줄 하나 치시고요. 16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입니다. 내신이 절대적 요소. 내신 성적이. 서류평가 및 면접에 밑줄 치시고 큰 의미 없습니다. 서류와 면접은 그냥 형식 요건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평가 방식 칠판 보시고요. 학생부 교과는 뭐냐면 이거는 정량적 평가입니다. 정량. 숫자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집어넣고 내 수능 등급을 집어넣으면 합격 불합격 딱 나와. 그냥 이거는 예측이 가능해. 지원할 때 예측이 가능해. 학생부 종합은 요거는 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숫자 평가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을 하기 전에 내 내신이 어떻고 지난해 등급이 어땠고 이걸 딱 계산해가지고 넣어보면 딱 나와요. 합격 등락이 딱 나옵니다. 요거는 학생부 종합은 완전 깜깜이 전형입니다. 이거는 정성적 평가야. 성질로 평가하는 거야. 숫자가 없어. 내가 몇 점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수리만 넣는 거야. 결과만 기다리는 겁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는 비교적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지원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선을 보면서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종합은 불가능하고. 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밑줄 치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리 대학은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거 착각 많이 하시는데 논술도 그렇고, 자, 칠판 보시고요. 칠판 보시고. 학생부 종합은 수능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대학에서. 그런데 학생부 종합을 제외하고 논술과 학생부 교과는 강력한 수능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우리 대학에 논술로 합격하면, 우리 대학에 내신 성적으로 합격하면 최저 수능 몇 등급, 최저 수능 몇 등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라는 말 때문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참 많이 혼동을 하세요. 최저가 아니라 최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맞추기가. 그 최저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학력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 정도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수능 조건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써두세요. 최저학력 기준에 밑줄 치시고 최저학력 기준에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써두세요.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최저라는 말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최저학력 기준 각 대학별로 방식 나와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 내신은 나중에 맞춰보면 되고요. 합격자 평균 내신 뭐 이런 것들 맞춰보면 되고. 그래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이렇게 표 보시면서 별 표시 하나 쳐두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팁 하나 드리는 게, 일단 아래쪽에 자연계 한번 보세요. 자연계 제일 위에 보면은 끔찍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네요.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를 합쳐가지고 5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1112가 돼야 되죠. 1112.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보나마나 의대죠. 그렇죠? 보나마나 의대, 치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그 위에 인문계 한번 보세요. 인문계 제일 위에 칸에 보면은 3개 영역 합이 등급 6. 그러니까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의외로요, 거기는 의대가 아니라 인문계니까 전북대, 전남대, 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런 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전문가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수능 이렇게 하나 쓰고 넘어갈게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이 아주 높을 경우 의외의 변수가 발생한다. 작년에요, 내신 3점 몇 등급을 가지고 전북대 치대에 합격한 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전북대 치대는 꿈도 못 꾸는 거죠. 내신 3점 몇 등급을 전교에서 뭐 중간이나 조금 그 정도 조금 위에 했던 애인데, 왜 전북대 치대를 합격을 했느냐? 전북대 치대가 4과목이 합이 5예요. 그러니까 111을 맞아야 되는데 111을 맞은 애들은 전북대까지 안 내려가고 뭔가 딴 국리를 합니다. 치대가 아니라 일반 의대, 다른 데 의대, 서울권 의대 막 이런 국리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과 관련이 없이 내신은 6등급, 7등급이라도 그냥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조건을 맞추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내 내신이 약간 안 좋더라도 수능 최저 조건이 아주 높은 데를 잘 찌르면은, 가령 옛날에 이대가 굉장히 수능 최저 조건이 요즘은 약간 변했습니다만 높을 때가 있었는데, 내신 5등급, 6등급으로 이대 사회학과, 무슨 뭐 이대 뭐 신방과 이런 데 합격한 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2개 조건이 이런 거거든요. 1등급 2개를 맞으면은 애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내가 뭐로 이대가?
무슨 스카이 가거나 어디 딴 데 뭐 좋은 데 가야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데는 미달이 많이 나는 거야. 정원 모집에 아예 그냥 모집 정원을 못 채우는 거야. 조건을 그 정도로 맞추는 애들이 처음에 기본 인원보다 더 적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다 통과되는 거죠. 이거를 잘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21일 날 오세요. 올해 21일 날 오시면 저는 그때 이제 강연을 하지 않고 우리 메가스타일 손주원 회장님하고 남영권 입시소장이 하는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원서를 잘 쓰고, 올해 원서 쓰는 거 이제 설명해요. 올해 원서 쓰는 거 설명했는데, 이런 구멍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어떤 걸 노려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최저 조건이 아주 높을 경우는 잘 노리면, 위에 제가 인문계에서도 가령 2등급이 3과목 이상 2등급이 나오면 전남대, 전북대 내려가는 것보다 머리를 쓰죠. 내가 어떻게 수도권에 어디 노려볼 수 없을까? 이럴 때 내신 5등급짜리가 전남대 쓰면 된다 이거야. 전북대 쓰면 된다 이거야. 이런 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최저 조건이 아주 높은 데를 잘 노리면 불리한 내신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어떤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많으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는 대학별로 모든 방식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국영수과학, 어떤 대학은 전과목. 막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 저 19페이지 중간에 도표는 나와 있습니다.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인 건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볼게요. 그냥 22페이지로 정리하고 갈게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에서 22페이지에 대학별로 내신 반영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몇 등급 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대학의 점수 산정표에 넣어봐야 돼. 그래야만 내가 실제로 몇 점인지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학별로 방식이 다르다. 거기 2줄 내려가서 밑줄 칩니다.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학생부 반영 방법을 가지고 직접 산출해 보거나 대학 홈페이지에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별 정확한 성적을 산출해 봐야 된다. 과목을 3과목 반영하는 경우, 5과목 반영하는 경우, 전과목 반영하는 경우, 3학년 1학기를 뭐 많이 반영하는 경우, 1학년을 반영하는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넣어봐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페이지로 돌아와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정리하고 있는데요. 20페이지. 누가 준비해야 하나? 학생부 교과에 맞는 아이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 20페이지 도표 아래쪽입니다. 위에 있는 도표 아래쪽.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밑줄 칩니다.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합격서는 1등급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것도 안 뽑는 대학이 더 많아요. 서울대나 이런 데는 아예 없어. 그냥 순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 교과 전형이 있는 데는 대부분 1등급이다. 2줄 아래 중상위권 이상 대학의 경우 대부분 2등급 내외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 학생부 교과를 노리는 아이들은 마지막 줄 밑줄 칩니다. 특목고 자사고보다도 내신 관리가 쉬운 일반고 학생. 일반계고 학생들, 어머님들 내신 관리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일반 인문계는 훨씬 더 쉽다. 물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는 쉽겠죠. 하여튼 일반계 학생들은 이 전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로 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퀄 그 제목 옆에 쓰시죠. 이퀄 입학 사정관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 써드린 이 대학들,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고동서 이 대학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대학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대학들은 과학고 애들 뽑고 싶어서, 상상고 애들 뽑고 싶어서, 용인외고 애들 뽑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다른 전형은 굉장히 많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2022년도에도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한 번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고 그 아이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인성, 품성, 어떤 그런 사회화의 능력, 학습 능력 모든 걸 보여주는 학생부 전체를 보고 학생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 아이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모든 기록, 학생부 기록을 성적, 그 다음 비교과까지 다 읽어보고 얘는 우리 대학에서 뽑겠다, 안 뽑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서양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서양은 전부 그냥 이게 입학사정관이에요. 대부분의 좋은 명문대학들은 다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우리도 몇 년 전에 서울대학이 우리가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의 학점과 사회 진출의 어떤 그런 경로 이런 걸 추적해본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80%에 가까운 아이들 78% 정도를 서울대학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죠. 그러니까 고대가 갑자기 우리도 50%로 뽑겠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고 명문대학들은 전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코 줄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내신 등 수치화된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쭉쭉 밑줄칩니다. 지원자의 성적과 더불어 성실성,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 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자, 얼마나 선발하나에서 첫 줄, 두 번째 줄 밑줄칩니다. 전체 대학으로는 24.5%인데 칠판에 제가 써준 15개 대학 기준, 인서울 기준으로는 45.6%. 끔찍하죠. 절반 가까이를 뽑는 겁니다. 밑에 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표인데 아래쪽에 표를 보면 그 15개 대학들이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고동석은 학생부 교과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학생부 교과는 다시 복습합니다. 몇 프로예요? 교과가 몇 프로예요? 6%입니다. 근데 종합은 몇 프로예요? 45.6%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걸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애들을 뽑는 건 우리는 참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학이 잘난 체하고 싶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대학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죠. 대학이 가장 뽑고 싶어하는 건 학력이 있는 학생들이죠. 대학에 들어와서 학점 잘 따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수 강의를 잘 이해하고 이런 아이들인데 단순히 내신만 좋은 시골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교 등수 막 몰아주고 이런 애들 뽑아놓으면 원서도 못 읽고 막 그냥 선생님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뭐 이런 어떤 내용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참 고충이 많죠. 그러니까 대학도 기본적으로 학력 유지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신보다는 학생부 종합에 더 중심을 많이 실게 된 겁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대학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일부러 막 그 방어진을 치고 이렇게 그 배타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나름의 고충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45.6%로 선발 비율이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두 줄 아래 밑줄칩니다. 상위권 대학 지금은 예비9일, 예비9이, 예비9, 예비9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비9이와 예비9일 학부모님들은 제가 칠판에 써준 이 대학이 목표죠? 당연히 설마 지금 예비9일, 예비9인데 나는 제주대학이 목표야. 나는 군산대학이 목표야. 이러지 않겠죠. 예. 상위권 대학이 목표인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대입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칠판에서는 인서울, 이 주요 대학들은 수능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아래 대학들은 수능과 수능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 이렇게 두 트랙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머릿속이 간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진짜로 들어가고 싶은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으로 뽑는다. 그 아래 레벨 대학들은 수능과 학생부 교과로 뽑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머릿속이 좀 간편해지실 것 같고요. 24페이지로 갑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발하는가? 서류평가나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평가하고 일부는 학교의 추천이 필요하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추천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추천은 학교 추천 인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대학은 제한합니다. 우리 대학에 오는 그 고등학교는 6명만 추천받는다. 2명만 추천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교 내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고 학교 내의 경쟁은 말할 필요 없이 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정비례입니다. 그걸 다른 기준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추천받을 때는.
혹시 저 교장실에 들어 누워가지고 추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누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정리합니다. 성적순으로 해야만 학부모들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추천받는다는 거. 거기 요즘은 서류 평가만 하라고 하도 면접에 문제가 많다고 듣죠. 그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서류 평가로 전환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서류 플러스 면접에 동그라미 치고요. 서류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본인 거고 그건 학생부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 이런 서류야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 면접도 실제로 뭐 2배수 3배수 안에 들고 나면 그 다음은 면접이 적어갑니다. 면접 밑에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면접은 아주 과정이 까다롭고 문제가 매우 어렵다. 면접 과정이 까다롭고 면접입니다. 면접. 문제가 매우 어렵다. 학생부 교과나 논술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면접은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냥 통과 의뢰입니다. 그냥 아주 불량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는가 이것만 체크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2배수, 3배수 1단계를 서류로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면접이 결정합니다. 물론 요즘은 면접을 없애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면접이 거의 좌우합니다. 면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을 뽑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마인드가 있는 학생,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학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든가 독특한 발상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던져가지고 반응을 보는 겁니다. 상당수의 학생부 종합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대답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지는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면접장에서 바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지를 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런데 문제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 면접이 꽤 까다롭다. 그 밑줄 칩니다.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평가로 일정 배수 3배수, 5배수, 2배수 3배수가 제일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 근데 요즘은 면접을 없애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도표 확인하십니다. 오른쪽에 보면 관심 대학에 표시해 두세요. 전부 거기에 면접을 보는가 안 보는가 1단계, 2단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거 참고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로 갑니다. 27페이지.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를 내는데 서류평가는 학생부가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80% 가까이 선발하기로 서울대학이 결정하면서 서울대 교무처장이 그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교과 성적입니다. 일단 교과 성적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교무처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성이 아무리 좋고 뭐 얼마나 훌륭한 활동을 하고 뭐 학교에서 날고 기고 어쩌고 그래도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안 돼 있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27페이지 위에 있는 제목 밑줄 칩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고교 생활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아까 제가 썼던 용어입니다.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는 건 성질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계량화된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기분이 좋으면 뽑는 거고 마음이 내키면 뽑는 거고 입학사정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는 내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합격이 되고 어떻게 불합격이 되는지 응시하는 학생들이 알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학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비중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세 줄 밑줄 치겠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거나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 5배수, 2배수, 일정 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 한 줄 더 서류평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학생부. 물론 이제 그 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건 지금은 이제 대학별로 다 양식을 통일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요, 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 실장, 사회부 같은 고등부 실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좀 이따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줄 겁니다. 우리 오늘 설명의 챕터 3입니다. 학생부 관리 기록 방법이죠. 관리 방법. 학생부 관리 방법으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진도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학생부 관리 방법 좀 이따 또 배우셔야 됩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가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조건을 많은 대학이 다뤄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뽑고 싶은 애들, 입맛에 맞는 애들 아무나 뽑으려고. 수능 조건에 자유로운 편이지만 일부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그 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조건을 적용하는 대학들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외의 대학들은 적용하지 않고요.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표시해 두시고요. 그 29페이지 아래쪽에 도표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학력 조건입니다. 30페이지로 갑니다. 누가 준비하나? 누가 준비하나? 저 잠깐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수시 쓸 때가 되었어. 학생부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수능 성적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꼬라지라든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볼 때 영 기대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논술은 맨날 100대 1이고 학원 원장 선생님이 학원 담임 선생님이 논술은 써봤자 머리만 깨지지. 그거 원서값이나 아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결국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그러면? 학종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학종은 내가 특별한 스펙이 있고 내가 무슨 뭐 학교에서 학생회장 활동을 했고 동아리를 이끌었고 뭔가 뭐 무슨 상을 받았고 내가 뭐 내세울 만한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래서 쓰는 게 아니라 학종은 다른 전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 학종은.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인데 내신이 안 되니까 못 쓰고 수능 전형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뭐 뻔하니까 못 쓰는 거고 결국은 학생부 종합에다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판하고 뭐 그냥 눈꼴 쉬고 미워해도 막상 수능 원서를 쓰게 될 때 되면 다 써요. 학생부 전형 다 쓰게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부 관리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좋든 싫든 간에 내가 그 학생부를 입학사정관한테 내밀어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나 옆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써둡니다. 다 쓰게 된다. 다 쓰게 된다. 개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스펙이 아주 좋은 애들은 수능 6개 중에 6회 지원 중에 4개나 5개 쓰게 될 거고 스펙이 안 좋은 애들, 자신이 없는 애들은 한두 개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쓰게 됩니다. 모두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안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실장님, 나 물 한 잔 주세요. 자, 그리고 그 학종에 유리하거나 학종 준비에 뭔가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밑에 분류를 해놨으니까 쭉쭉 제목만 밑줄 치며 가겠습니다. 첫째, 내신 합격 평균에 도달한 학생. 학종도 내신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종 평균, 이 계열, 이 과의 학종 평균 내신 등급 1.5, 2, 뭐 2.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의 내신 합격 평균, 내신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울대 교무차장 얘기했잖아요. 일단 보는 게 내신이다.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떨어지면은 얘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뭔가 학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달이 된다고 보니까 어려운 거죠.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자기 소개서의 각 문항을 자신의 스토리로 채울 수 있는 학생. 아주 내세울 강점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춘천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전체 내신 성적은 7등급에서 8등급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전교 꼴등 수준이죠. 근데 얘가 곤충에 미쳤어. 곤충 박사야. 모든 곤충에 대해서 잘 알고 대학의 곤충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모든 곤충을 채집하러 다니고 어쩌고 연세대학에서 뽑아줬습니다.
걔의 고등학교 활동과 그 곤충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그런 걸 통해서 받은 어떤 학교에서 상 이런 걸 보면서 연세대학에서 뽑아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만의 아주 스토리가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얘한테 벌레 잡으러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안 뽑아줍니다. 아주 그런 걸 꾸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한양대학에서 학종으로 이렇게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3년 내내 장애인이었던 자기 그부를 업어서 등교시킨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정과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면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대학은 이런 아이를 뽑는다. 한양대학에서 뽑아줬습니다. 친구 얻고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꾸며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보면 다 알아요. 그냥 학생부에 다 그런 거 기록하면은 그런 것들을 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꾸며서 하는 짓인지 진짜로 걔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인지 그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만의 스토리로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학교에서 다방면의 능력을 보이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이런 아이들은 학종이 유리합니다. 다양한 활동,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무슨 학생의 임원 활동 이런 거 하고 상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두각을 발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종 전형에 유리하다. 3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논술 전형. 얼마나 선발하나 보겠습니다. 전체 대학으로 볼 때는 3.5%인데 그 다음 밑줄 칩니다.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자면 12.5%이다. 학생부 교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강력한 수능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보다 수능 조건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통과 못하면 논술을 천하 아무리 명문으로 써도 그리고 요즘 논술은 쓰는 것도 아니고 문제 푸는 겁니다. 40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선발하나?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크다. 그에 뱉습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도 안 되고 학종도 안 되고 학생부 교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논술로 가봐야 되겠다. 일부 논술 학원들이 막 그런 어떤 유혹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논술만으로 대학에 가는 것은 극히 낮은 확률. 극히입니다. 극히 낮은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논술 전형만을 염두에 두고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대학 못 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른쪽에 41페이지 중간부분에 2번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한다. 논술은 최저가 상당히 높고 최저 통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최저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논술도 대부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원서 6장을 봤는데 6장에서 학생부 교과 못 쓰면은 그리고 어쨌든 수능 전형은 정시에 가서 쓰는 것이니까 수시에서는 안 쓰는 거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안 쓰면은 학종하고 논술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을 쓰게 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경쟁률이 낮고 해봤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쓰게 된다고. 나중에는 논술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최저 조건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70%에서 80%가 수능 최저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애들이 그냥 어느 대학에 원서 냈다는 그 기분만으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대학들 많이 내요. 특히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 고려대학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조건이 높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물론 떨어졌다는 그 대학의 이름은 남죠. 나 연세대학 떨어졌어. 나 고려대학 떨어졌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집니다. 전부 다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 최저 기준 통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42페이지에 최저 학력 조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쭉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조건들 보도록 하고. 43페이지에 대학별 논술 유형과 경향이 다르다.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논술하면 글쓰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냥 논술은 글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이과 논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학, 과학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과학 문제 풀기입니다.
주관식 문제 풀기. 그게 논술입니다. 인문 논술은 글쓰기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옛날과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막 장문의 어떤 그런 그 논증을 하는 어떤 글을 쓰는 거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 밑에 보면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고 고3에 가서나 준비해야 됩니다. 1, 2에서는 그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준비하세요. 45페이지. 자, 제가 그 논술 전형까지 설명드렸고 특기자 전형은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거 예체능 이런 겁니다. 여기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 우리 아이가 실기 전형 준비하는 학부모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야. 미술 전형, 뭐 체육 전형,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그냥 따로 준비하시니까 그거는 그 어떤 트랙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 인문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특기자 전형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시의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은 45페이지 수능 전형입니다. 얼마나 선발하나 그 옆에 이렇게 써두세요. 수능 중심 전형은 제가 아까 수시 정시하면서 수시에서 80% 정도 뽑는다. 정시에서 20% 정도 뽑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대학 정원 중에 20%를 정시에서 뽑는데 앞으로는 정시문이 점점 더 확대된다고 그랬죠. 2022년도에는 더 확대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시에서 인원을 얼마 뽑는다. 각 대학에서, 각 계열, 각 과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항상 정시는 모집 인원이 더 많습니다. 항상 많아요. 항상 더 많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다 못 뽑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못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월을 시킵니다. 인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몇 프로 뽑고 몇 명 뽑는다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뽑아. 이거는 마지막에 원서 쓸 때 수시 2월 인원을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원서를 쓰면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기술은 21일 날 오세요. 21일 날 오면 그건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쨌든 간에 그 정시는 그 수능 중심 전형은 얼마나 선발하나 옆에 이렇게 써두세요. 고시된 모집 인원보다 항상 많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대학 들어간 애들을 보면은 아주 똑똑한 애들만 수시에서 몇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시 시험을 볼 때 대부분 대학의 주변에 고3이라든가 재수생들 보세요. 대부분은 정시로 들어갑니다. 수시는 극히 소수만 들어가는 거고 고시된 모집 인원보다 항상 많다. 항상 많이 선발한다. (47페이지) 가겠습니다. 누가 준비하나? 누가 준비하나 할 때 그 누가 준비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학생입니다. 수능은 모든 학생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아무 예외 없습니다. 그냥 모든 아이들은 다 수능에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 수시 모집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시 모집은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100%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다. 따라서 그 다음 밑줄 칩니다. 이거 오늘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수시 모집에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의 수능 전형의 전형 요소들은 각자 다르다. 모두 다르다. 그러나 다음에 밑줄 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능이다. 수능에 동그라미 치고 위에 크게 별 표시 하나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별 표시 하나 쳐놓으세요. 수능은 그 다음도 밑줄 칩니다. 정시 모집에서 절대적인 요소이고 수시 모집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나 더, 이거 제가 마무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제일 밑에 두 줄 밑줄 칩니다. 세 줄. 내신과 수능은 범위만 다를 뿐 학습 방법의 차이가 없다. 학교 내신 준비하는 게 수능 학습입니다.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학교 내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수능 대비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 함께 병행해서 준비해 나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교 공부를 해 나간다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고3
뭐 혹시 여기 고3 학부모님 계시면 옆 강의실로 이동해 주시고 챕터 2 2022년도 입시로 가겠습니다. 예비 고1에 해당되는 건데 예비 고1에 해당이 되는 건데 혹시 예비 고2나 아니요 앉아 계셔야 돼요. 왜 예비 고2 예비 고2 학부모님도 저 학종 기록 방법이라든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2022년도 예비 고1에 해당되는 개편안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적어도 예비 고1은 우리 아이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예비 고2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재수하면 여기로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리 아이가 재수하겠어 하시지만 대부분이 아니라 상당수는 또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그 대입 개편안입니다. 51페이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거기에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20년도와 21년도 입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정시 비율이 20% 정도 되었었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2022년도 입시는 교육부에서 강제했습니다. 밑줄 칩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자 읽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입력시켜 주세요.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이게 20%에서 30%가 된다는 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엄청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월 인원까지 따지면 그리고 상위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시 모집의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 2022년도에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정시에서 30%를 안 뽑아도 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에서 30% 이상을 뽑는 대학은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중간 레벨 이하의 대학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칠판에 써드린 괜찮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거의 안 뽑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이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정시에서 30%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한 달러 건너뛰고요.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칠판 보시고요. 칠판 보시고, 저 보시고. 지금 그 2022년 수능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2021년 입시까지는 모든 수험생들이 국어, 수학 똑같이 봅니다. 영어 똑같이 봅니다. 전부 다 똑같이 봐요.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보는 겁니다. 단지 수학만 수리가, 수리나 문과, 이과로 나뉘어져 있어.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도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국어나 수학도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은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요소고요. 수능 시험이 선택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2021년도, 2020년도는 국어는 전부 똑같았어. 전부 공통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2020년도는 국어는 공통 부분이 있고 밑줄 칩니다. 읽으면서 외우세요. 국어 공통 부분이 뭡니까? 독서와 문학. 그게 75점입니다. 75점. 독서와 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 소설, 수필 이게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과학 이런 어떤 비문학.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 논설문, 설명문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비문학과 관련된 게 독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75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화법과 정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게 25점이에요. 나는 국어의 천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볼 거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됩니다. 25점입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정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국어 안에 선택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화법과 정문이라는 건 말하기와 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이게 화법과 정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언어와 매체는 국어의 문법입니다. 문법.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문제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화법과 정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은 언어와 매체, 문법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어려워서 피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쉽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를 하시고 역발상을 노리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적절하게 어려운 문제도 섞고 이러는데 소수가 선택을 하면은 너무 어려우면 큰 문제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조금 쉽게 기본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학도 국어와 똑같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21년도 20년도 입시에서는 수학은 문과 이과로 전부 똑같이 봅니다. 수리가와 수리나가 영역이 똑같은데 2022년도 예비고1의 입시에서는 내가 문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수학의 공통과목이 있고 수학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의 공통은 수원 수투입니다. 그게 75점. 수원 수투가 75점. 그 다음에 선택이 확통, 미적,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수학 천재이기 때문에 3개 다 볼 거야. 안 받아줍니다. 3개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25점입니다. 25점. 참고로 문과 성향의 아이들은 확통을 볼 가능성이 크고 이과 지망하는 아이들은 미적을 볼 가능성이 있고 이때 미적이라는 건 기본 미적이 아니라 심화 미적입니다. 지금 수학에서 기본 미적, 미적분 1에 해당이 되는 건 수2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공통 과목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기하라고 하면 되는데 기하와 벡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기하는 순수 이과 학문을 할 아이들, 수학과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아주 순수하게 이과 학문을 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문과 아이들을 문과 성향, 문과 지망하는 아이들은 확통을 볼 거고 대부분의 이과 지망 아이들은 미적을 볼 거다. 기하는 거의 선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기하를 선택하면 또 좋은 점이 있어서 난이도도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기하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다른 방식을 또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요강이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하여튼 역발상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한국사 똑같습니다. 탐구 중요합니다. 계열 구분 없이 택 2. 지금은 문과는 사회탐구 9과목 중에 2과목. 지금은 이과는 과학 8과목 중에 2과목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문이과 개념이 없습니다. 예비 고2도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과학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탐구를 볼 때 문과 이과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내가 사회를 선택하든 과학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문과 지망을 하더라도 과학 2과목 봐도 상관없고 내가 이과를 지망해도 사회 2과목 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과목 아무거나 2개를 보는 겁니다. 그냥 택 2. 지금은 2022년도 입시에서는 그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계열 구분 없이 택 2. 그 말입니다. 밑줄 치시고 계열 구분 없이 택 2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조심해야 될 거. 교육부가 이거 올해 확정된 방안입니다. 2022년도 입시안이 올해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학은 경우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다. 대학은 경우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모든 학생들이 선방하는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에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우리 대학의 의대 의학계열을 지원하는 경우는 생명과학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대학은 지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교육부가 가능한 한 지정하지 말라고 지금 통합 커리큘럼에 운영했던 그런 그 개념상 가능한 한 지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뭐 생명과학과 화학과 뭐 약대, 의대 이런 아주 몇몇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전공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통합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합 마인드를 강조할 텐데 대학이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은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열 구분 없이 택인데 대학은 지정 가능하다. 그거는 꼭 염두에 두어주시고 나중에 대학이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미리 봐야 됩니다. 쭉 내려가서 수능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 다음 보면은 21년도까지는 영어 한국사가 절대평가였는데 22년도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가 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가 되면 제2외국어와 한문은 20년도, 21년도까지 상대평가했다가 22년도 입시에서 절대평가가 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조금 쉬워질까? 애들이 시험 보는 게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절대평가가 되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면은 내가 1등급 안에 들려면은 4% 안에 반드시 들어야 돼. 시험 보는 애들이. 절대평가가 되면 몇 점 안에만 들면 그게 20%이든 30%이든 50%이든 그 점수 안에만 들면 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영어가 그렇잖아요.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80점 이상이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이 다 들어가도 다 2등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쉬워질 겁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혹시 우리 아이가 어학의 소질이 있고 한문의 소질이 있으면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쉽고요. 대학에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우셔야 되지만 대학에 따라서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해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탐구 성적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으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준비해 두면 굉장히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나 한문 등급 따기가 쉬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능 EBS 연계율 2022년도에는 50%로 못을 박았고 이거는 상당히 수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계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EBS 교재에서 보았던 지문이 70%가 나오는 게 아니라 50%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염두에 두어주시고요. 제일 밑에서 그 도표에서 두 번째 줄 논술전형 2022년도에는 폐지를 유도한다. 적성고사는 폐지됩니다. 적성고사는 폐지고 논술은 폐지를 유도한다. 자, 큰 틀에서 2022년도 입시 말씀드렸습니다. 54페이지 갑니다. 2022년도 예비 고1의 입시와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입시 포인트와 대책. 먼저 수시엔 정시 나와 있는데 1번항 정시의 인원이 30%로 증가된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감소되는 건 아니다. 학생부의 중심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조심해야 된다. 밑줄 쫙 쳐두세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으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소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다. 두 번째, 2022년 입시에서는 선택 과목의 유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어도 선택이 있고 수학도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도 과학과 사회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유분리를 잘 따져야 된다. 오른쪽에 학생부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비고1은 학생부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해나가야 된다. 학생부 관리 우리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그 고실장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요지는 디테일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마무리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결론,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 마무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에 가려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어떤 트랙이 있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트랙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맥이 풀리기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제가 풀어 쓰겠습니다. 내신, 수능, 논술까지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각자 다른 길, 다른 트랙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특히 예비 고1, 2 학부모님들은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하나의 트랙이다. 내신을 공부하면 수능 대비가 되는 거고 내신과 수능을 공부하면 논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수능은 주관식으로 풀어서 보는 서술형 시험입니다. 서술형 내신 시험, 서술형 수능 시험이야. 오지선다로 보는 게 수능 시험이야.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평가 방식으로 오지선다, 사지선다 문제로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이렇게 받는 게 내신이야.
그러니까 이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결국은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컨텐츠를 공부하는 겁니다.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논술학원 보내는 거 아닙니다. 1, 2학년 때 수능학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수능학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 2학년 때 내신 열심히 하고 기초 학력을 잘 유지하다가 3학년 때 가가지고 EBS 교재로 공부하는 겁니다. 3학년 때는 EBS 교재가 내신이에요. EBS의 수능 특강이라는 건 수능 완성이 3학년 내신 시험입니다. 내신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보는 게 결국은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국어와 수학의 기본 학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뭘 썼냐면요. 내신을 끝까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받은 내신 성적 보고 약간 실망도 하시고 상처도 좀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배치표라든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서울대 의대 내신 1.1등급, 연대의대 1.1등급, 서울대 경영 1.2등급, 뭐 어쩌고 뭐 주요 대학들 뭐 1.3, 1.5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애는 내신이 4등급이다. 뭐 내신이 5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죠. 꼴도 보기 싫어. 꺼져버려. 너는 대학은 다 틀렸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주요 15개 대학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고농숙 내신 성적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했는데 주요 대학들 내신 성적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대학은 내신 성적이라는 것을 학력 지표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학력 지표로 활용하지 않아요. 내신 성적은 주로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겁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가. 그래서 대학들은 내신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1, 2, 3, 4등급 구간은 굉장히 점수 차가 적어요. 왜냐하면 조금 실수해서 2등급, 3등급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5등급, 6등급, 7등급으로 가면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놨습니다. 왜? 학교 생활 포기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7등급, 8등급 나오면은 20점, 30점 막 이렇게 차이를 벌려놔. 너희들은 오지 말라 이거예요. 1등급과 2등급은 차이가 1점, 2등급과 3등급은 차이가 2점 이렇게 벌려놨어.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이 뭐 그렇게 큰 차이냐, 1등급과 2등급이 뭐 그렇게 큰 차이냐. 대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3등급 나온다, 4등급 나온다, 5등급 나온다고 할 때 배치표 보면서 너는 대학까지 틀렸으니까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내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6등급보다는 5등급이 낫고 5등급보다는 4등급이 낫고 4등급보다는 3등급이 낫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능을 잘 봐가지고 조금 안 좋은 내신을 남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간다 안 간다 이런 섣부른 판단 하지 마시고 내신으로 가기 틀렸으니까 너는 수능 공부나 해라, 논술 공부나 해라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내신은 학력 지표가 아니라 성실도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과정에서 상향 추세를 그리는가 하향 추세를 그리는가. 1학년 때 5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4등급, 3학년 때 3등급. 오케이, 땡큐, 웰컴. 아이가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습 지능은 약간 떨어질지라도. 1학년 때 1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2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4등급. 이런 아이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불성실하기 때문에
반짝 잘했다가 나중에 불성실해진다. 이런 아이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고 상향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상향 추세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등학생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 일단은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인데요. 부모님의 말을 차단하는 장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귀에.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 친구의 말은 증폭하는 장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꼬드기면 5배 정도 크게 들려요. 그게 막 이렇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출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기본 출발점이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내가 아이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눌러가지고 절대 공부를 시킬 수 있거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진짜로 쉽지 않은 거고 그렇게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이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은 고민이 많은 어떤 그런 나이고 세상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온갖 걱정거리가 많고 이런 어떤 심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런 애를 강제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점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은 그 10대 후반의 그 나이 때에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바이오리듬이 왕성하고 그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들도 진짜 자기가 마음만 먹고 의지가 생기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애들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재수생을 가르치는데 제가 무시무시한 정신교육 시키고 선생님들이 다 잡고 그러면 진짜 상상도 못하는 변화. 아까 그 이선재처럼 시립대 떨어진 애가 수능 만점 맞고 이런 애 그게 개만이 아니야. 막 그냥 수능을 막 20 몇 등급씩 이렇게 막 10 몇 등급씩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그런 애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셔야 될 점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그 잠재적 에너지에 어떻게 불을 붙일 것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 철들게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로 내가 공부를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에 불만 붙이면 나머지는 정말 순조롭게 갑니다. 그 내면적 에너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놈의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내면적 에너지에 불 붙이기.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님들의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바람.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부모님들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걔는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이 되면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고등학생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 미성년자야. 아직은 세상에 혼란스러운 게 많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오늘 아버님들 꽤 오신 것 같은데 화내시는 거 절대 안 돼.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너 성적표 가져와봐. 나하고 오늘 결판 내자. 그런데 정말 최악의 방식입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 반발심만 더 키웁니다. 진짜로. 그런 방식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설득과 대화. 저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너 가능해. 할 수 있어. 이런 대화 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어법은 이런 식인데 특히 아버님들의 어법. 내가 고등학교 때는 너같이 하지 않았어. 얘가 참 최악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얘가 열등감만 생기고 못한다는 어떤 그런 나는 실패자다. 나는 루저다. 이런 인식만 형성이 돼. 반대로 얘기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엄마 아빠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뭐가 되고 싶었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했어. 네가 이런 거 해보면 참 좋겠다. 엄마 아빠는 그런 걸 바란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한스러운 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훨씬 더 애들을 더 의젓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 아빠가 다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원비 대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외우기만 해. 잘 안 외운다니까. 잘 안 외워. 되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애가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게끔 어른스럽게 대우해주고 철이 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의 고민을 진짜로 성인처럼 대하면서 의젓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만 애가 의젓해지는 겁니다. 그런 내면적 에너지를 자꾸 만들도록,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 계속 꾸준히 설득해야 돼. 애가 뭐 온갖 짓 다 하죠. 고등학생이 되면 뭐 게임하고 담배 피고 PC방 다니고 친구들하고 공원 다니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지셔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 애가 진짜 못되고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친구 애 중에 뭐 어쩌고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가 그런 애들은 다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야.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뻔하잖아. 맨날 공부만 했습니까? 부모님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했어요? 뻔하잖아. 그걸 잘 생각해보시라고. 그 마인드로 애들을 대해주시고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그 내면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잡히는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될 때입니다. 강아버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더 의미 있는 강연으로 만나뵐까 약속을 드리고, 오늘 뒤에 또 우리 그 고등부 실장님의 학생부 관리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